한국사 문제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듣기만 해도 암기되게 배경 지식을 만들었습니다. 또 저희가 한국사 퀴즈 앱도 있으니 첫 번째 댓글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병난도, 고려, 병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병난도는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국제 무역항이에요. 예성강 하구에 위치해 있었는데 지금의 황해도 개풍군 지역이에요.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과 가까워서 자연스럽게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병난도가 특별했던 이유는 정말 다양한 나라의 상인들이 드나들었기 때문이에요. 중국의 송나라 상인들은 물론이고 멀리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이곳을 찾아왔어요. 일본 상인들도 병난도를 통해 고려와 교역했어요. 이렇게 국제적인 항구였기 때문에 고려라는 나라 이름이 서양의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아라비아 상인들이 고려를 코리아라고 부르며 서방 세계에 전파한 거예요. 병난도에서는 다양한 물건들이 거래되었어요. 고려에서는 종이, 인삼, 나전칠기 같은 물품을 수출했고 외국에서는 비단, 서적, 약재, 향료 같은 것들을 들여왔어요. 특히 송나라와의 교역이 활발했는데 문화적 교류도 함께 이루어졌어요. 고구려 고분 벽화, 삼국시대 고구려,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해 알아볼까요? 고구려는 삼국 중에서도 특히 무덤 문화가 발달했어요. 초기에는 돌을 쌓아 만든 돌무지 무덤을 주로 만들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게 됩니다. 굴식 돌방 무덤은 돌로 방을 만들고 그 위에 흙을 덮은 형태예요. 이런 무덤의 내부 벽면에 그림을 그린 것이 바로 고구려 고분벽화입니다. 고구려 고분벽화는 시기에 따라 주제가 달라져요. 초기에는 무덤 주인의 생전 생활 모습을 많이 그렸어요. 사냥하는 장면이나 씨름하는 모습, 행렬 장면 같은 것들이요. 그러다가 후기로 가면 사신도가 많이 등장합니다. 사신도란 동서남북 네 방향을 지키는 신령스러운 동물들을 그린 거예요. 동쪽의 청룡, 서쪽의 백호, 남쪽의 주작, 북쪽의 현무가 바로 그것이에요. 대표적인 고분벽화로는 무용총의 수렵도가 있어요. 말을 타고 활을 쏘며 사냥하는 역동적인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또 각저총에는 씨름하는 모습이 담겨 있고요. 강서대묘에는 사신도가 아주 뛰어나게 그려져 있어요. 이 벽화들을 통해 당시 고구려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정신 세계를 엿볼 수 있답니다. 독립신문, 근대 대한제국, 독립신문은 1896년 4월 7일에 서재필이 창간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이에요. 서재필은 갑신정변에 참여했다가 미국으로 망명했던 인물인데 갑오개혁 이후 조선에 돌아와서 독립신문을 만들었어요. 독립신문의 가장 큰 특징은 한글 전용신문이라는 점이에요. 당시 대부분의 글은 한문으로 쓰였는데 독립신문은 일반 백성들도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만 발행했어요. 또한 띄어쓰기를 처음 시행해서 한글 발전에 크게 기여했어요. 독립신문은 한글판 3면과 영어판 1면으로 구성되었는데 영어판은 외국인들에게 조선의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서재필은 독립신문과 함께 독립협회도 창설해서 자주 독립의식을 널리 퍼뜨렸어요. 참고로 한성순보는 1883년에 정부가 만든 최초의 근대신문이고 황성신문은 1898년에 창원된 국한문 혼용신문이에요. 제국신문은 1898년에 이종일이 창간한 순한글신문으로 주로 부녀자와 서민층을 대상으로 했어요. 김영삼 정부, 현대 1990년대, 김영삼 정부는 1993년부터 1998년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었어요.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정부를 표방하며 군사정권 이후 최초의 문민 대통령이었어요.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여러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일제 식민지배의 상징이었던 옛 조선총독부 건물의 첨탑을 철거하기 시작했어요. 이 건물은 경복궁 앞에 있었는데
일제가 조선을 지배하던 시절에 지은 거예요. 김영삼 정부는 이 건물을 철거해서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 정기를 회복하겠다고 했어요. 또한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해서 가명으로 은행 거래하던 것을 없앴고요. 1996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에 가입했어요. 이것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하지만 임기 말인 1997년에 외환위기가 닥쳐서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고조선과 팔조법. 고조선. 고조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예요. 단군 왕검이 세웠다고 전해지는데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되었다고 해요. 고조선에는 팔조법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지금은 3개 조항만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것,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것,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는 것이에요. 이 법을 보면 고조선이 어떤 사회였는지 알 수 있어요. 생명을 소중히 여겼고 개인의 재산을 보호했어요. 또 노비가 있었다는 건 신분의 차이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즉 고조선은 계급이 나뉜 사회였고 사유재산도 인정되었던 거예요.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 엄격한 질서가 있는 사회였던 거죠.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발전했고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이 대표적인 유물이에요. 동학. 조선 후기. 동학은 1860년 최재우가 창시한 조선 후기의 민족 종교예요. 당시 조선은 안으로는 세도 정치로 인한 사회 혼란이 극심했고 밖으로는 서양 세력의 침투로 불안한 시기였어요. 최재우는 경주 출신으로 이러한 혼란한 시대의 백성들을 구원할 새로운 가르침을 찾다가 동학을 만들게 되었어요. 동학이라는 이름은 서양에서 들어온 서학, 즉 천주교에 대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동학의 핵심 사상 중 하나가 바로 인내천이에요. 인내천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뜻으로 모든 사람은 하늘처럼 존귀하다는 평등 사상을 담고 있어요. 신분이 높든 낮든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똑같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은 당시 양반과 천민으로 나뉘어 차별받던 백성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어요. 또 다른 중요한 사상이 후천개벽이에요. 지금의 어지러운 세상이 끝나고 새롭고 좋은 세상이 열린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동학은 기존의 민간신앙과 유교, 불교, 도교의 요소들을 융합해서 만든 종교이기도 해요. 조선 정부는 동학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여겨 최재우를 잡아들여 1864년에 처형했어요. 하지만 동학은 이대 교주 최시영에 의해 계속 이어졌고 1894년에는 동학농민운동으로 이어져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게 되었어요. 동학은 나중에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물산 장려운동. 일제강점기 중기. 불산 장려운동에 대해 알아볼게요. 1920년대 초반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민족은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1920년 평양에서 조만식 선생님을 중심으로 조선 물산 장려회가 만들어졌어요. 이 운동의 핵심 구호는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이었어요. 우리가 만든 물건을 우리가 사용하자는 거예요. 일본 상품 대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취지였죠. 이 운동은 1923년부터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되었어요. 서울에서도 물산 장려회가 조직되었고 투산품 애용을 권장하는 행진과 강연회가 열렸어요. 당시 일제는 이 운동을 경계하면서 여러 방법으로 방해했어요. 물산 장려 운동은 민족 산업의 육성을 내세웠어요. 우리 민족 자본으로 회사를 세우고 우리 기술로 물건을 만들어 경제적 자립을 이루자는 것이었죠.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운동이 자본가 계층에만 유리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어요.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민족 자본가의 이익만 챙기는 운동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답니다. 그래도 물산 장려 운동은 3.1운동 이후 실력 양성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민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려던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예요.
신민회. 근대 대한제국. 신민회는 1907년에 안창호, 양기탁, 이승훈 등이 비밀리에 조직한 항일 독립운동 단체예요. 일제 감시를 피하기 위해 비밀 결사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신민회는 실력 양성을 통해 독립을 이루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과 산업진흥에 큰 힘을 쏟았답니다. 대표적으로 평양에 대성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양성했어요. 대성학교는 안창호가 설립한 학교로 민족의식을 가진 청년들을 길러내는 역할을 했어요. 또한 정주에는 오산학교도 세웠는데 이건 이승훈이 설립한 학교예요. 신민회는 교육사업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위해 태극서관과 자기회사 같은 기업도 운영했어요. 태극서관은 서적을 출판하고 판매하면서 신지식 보급과 민족의식 고취에 앞장섰어요. 하지만 1911년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으로 신민회 회원들이 대거 체포되면서 조직이 와해되고 말았어요. 백오인 사건은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을 조작해서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한 사건이에요. 신민회는 비록 해체되었지만 이후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신숙주. 조선 정기. 신숙주는 조선 초기의 문신이에요. 1417년에 태어나서 1475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호는 희현당과 보한제였어요. 신숙주는 젊은 시절 집현전 학사로 활동하면서 훈민정음 해례본 편찬에 참여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 중 하나예요. 그는 일본어와 여진어에도 능통해서 외교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였어요.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 계유정난이 일어났을 때 세조를 도와서 정난공신 2등에 책봉되었어요. 세조 때는 4대 교린의 외교 정책을 주도했어요. 4대 교린이란 중국에는 4대 정책을, 일본과 여진 등 이웃나라에는 교린 정책을 펼치는 것을 말해요. 예종이 즉위한 뒤에는 한명회 등과 함께 원상이 되어 국정을 논의했어요. 원상이란 어린 왕을 대신해서 정치를 이끄는 고위 관료를 뜻해요. 신숙주는 일본의 정치와 사회, 지리 등을 정리한 해동제곱기를 저술했어요. 이 책은 일본과 류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조선의 대일 외교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어요. 일제강점기 국외 독립운동 기지. 근대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은 나라 안에서만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 만주 지역과 연해주 지역이 아주 중요한 활동 무대였어요. 먼저 만주 지역, 특히 남만주의 삼원보 일대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이 신흥강습소를 세웠어요. 신흥강습소는 나중에 신흥무관학교로 발전했는데 이곳에서 수많은 독립군을 길러냈어요. 이회영, 이시영 형제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곳이에요. 삼원보에는 경학사라는 자치단체도 만들어졌어요. 한편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도 활발한 독립운동이 펼쳐졌어요. 이곳에서는 권업회라는 단체가 조직되어 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독립운동을 지원했어요. 권업회에서는 권업신문을 발행해서 동포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민족의식을 고취시켰어요. 또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대한광복군 정부가 수립되기도 했어요. 이처럼 만주와 연해주는 일제의 감시를 피해 독립운동을 펼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 갔어요. 발해의 역사와 지방행정제도. 남북국 발해. 발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발해는 고구려가 멸망한 뒤에 세워진 나라예요. 698년에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족을 이끌고 동모산에서 나라를 세웠어요. 처음에는 진국이라고 불렀다가 나중에 발해로 이름을 바꿨어요.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서 당나라에 보낸 국서에서 스스로를 고려 또는 고려국왕이라고 칭하기도 했어요. 유득공이라는 조선 후기 학자가 발해고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발해를 우리 역사로 다루면서 신라와 발해가 남북으로 나란히 있었다고 해서 남북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발해의 지방행정 조직은 오경 15부 62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오경은 5개의 수도급 도시를 말하는데 상경 용천부가 가장 중심이 되는 수도였어요.
발해는 해동성국이라 불릴 정도로 강성했고 당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도 고구려의 전통을 이어갔어요. 926년에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하게 되었어요. 고려 광종의 왕권 강화 정책. 고려 정기. 고려 광종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광종은 고려의 네 번째 왕으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개혁을 추진한 왕이에요. 광종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노비안건법이에요. 노비안건법은 원래 양인이었는데 전쟁 등으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다시 양인으로 풀어주는 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호족들의 노비수가 줄어들어서 호족의 세력이 약해지고 양인이 늘어나서 나라에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왕의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광종은 후주에서 온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제를 시행했어요. 과거제는 시험을 통해 관리를 뽑는 제도인데 이전까지는 호족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관리가 되었거든요. 과거제를 실시하면 왕에게 충성하는 새로운 인재들을 뽑을 수 있으니까 왕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광종은 또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하고 개경을 황도, 서경을 서도라고 부르는 등 황제국 체제를 갖추기도 했어요. 연호도 광덕, 준풍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어요. 강릉단오제. 고려 조선. 강릉 단오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강릉 단오제는 강원도 강릉 지역에서 음력 5월 5일 단오를 전후해서 열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축제예요. 이 축제는 그 역사가 1000년이 넘을 정도로 오래되었고 2005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어요. 단오제 기간에는 다양한 전통 민속놀이가 펼쳐지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네타기예요. 여성들이 긴 그네를 타며 누가 더 높이 올라가나 겨루는 놀이지요. 또 씨름 대회도 열리고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풍속도 있어요. 창포물에 머리를 감으면 머릿결이 좋아지고 잡귀를 쫓는다고 믿었거든요. 강릉 단오제에서는 대관령 산신과 국사성왕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도 중요한데 이것이 축제의 핵심이에요.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요. 강강술래는 주로 추석에 남쪽 지방에서 하는 놀이이고 지신밟기는 정월대보름에 하는 풍속이며 차전놀이는 경북 안동 지방의 정월대보름 놀이라서 단오제와는 관련이 없어요. 백제의 수도 변천. 삼국시대 백제. 백제는 한강 유역의 위례성에서 시작한 나라예요. 처음 수도는 한성이었는데 지금의 서울 송파구 일대에 있었어요. 백제는 이것에서 약 500년 가까이 도읍을 유지했답니다. 그런데 475년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고구려의 장수왕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 전쟁에서 백제의 계로왕이 전사하고 한성이 함락되는 비극이 벌어졌어요. 살아남은 왕족과 신하들은 급히 남쪽으로 피난을 갔어요. 그래서 웅진으로 수도를 옮기게 됐는데 웅진은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예요. 웅진은 금강이 흐르고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방어하기에 좋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땅이 좁아서 나라를 크게 발전시키기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538년에 성왕이 다시 수도를 옮기기로 결심했어요. 새로운 수도는 사비였는데 지금의 충청남도 부여예요. 이때 나라 이름도 남부여로 바꿨어요. 사비는 넓은 평야가 있어서 농업과 교역에 유리했고 백제의 문화가 꽃피는 전성기를 열어줬어요. 사비 시대에는 중국 남조와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세련된 문화를 발전시켰어요. 무령왕릉이 있는 공주는 웅진 시대의 유적이고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는 부여는 사비 시대의 유적이에요.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목탑의 형태를 석탑으로 옮긴 아름다운 탑이에요. 부마 민주항쟁. 현대 유신체제 말기. 부마 민주항쟁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 아주 큰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을 부마 민주항쟁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 아래서 국민들의 불만이 점점 쌓여가고 있었어요.
특히 YH 무역 여성 노동자들의 신민당사 농성 사건, 그리고 야당 총재였던 김영삼의 국회의원직 제명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10월 16일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먼저 들고 일어났어요. 학생들은 유신철폐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고 시민들도 함께 합류했습니다. 다음 날인 17일에는 마산과 창원 지역으로 시위가 번져나갔어요. 정부는 부산의 계엄령을, 마산과 창원에는 위수령을 선포하며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위는 결국 유신체제 붕괴의 도화선이 되었어요. 부마 항쟁이 일어난 지 열흘 정도 지난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18년간 이어진 유신체제가 막을 내리게 되었어요. 부마 민주항쟁은 4.19 혁명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민주화 운동이었고 유신 독재를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강화도의 근대사 유적과 외세 침략. 조선 후기. 강화도는 조선 후기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운 역사의 현장이에요. 먼저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략했어요. 이때 프랑스군은 외규 장각에 보관되어 있던 조선 왕실의 귀중한 의궤들을 약탈해 갔어요. 외규 장각은 정조가 왕실 도서를 보관하기 위해 강화도에 세운 곳이었는데 이때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1871년에는 신미양요가 일어났어요. 미국 함대가 강화도를 공격해 왔을 때 광성보에서 어제연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이 끝까지 항전했어요. 비록 화력의 열세로 전투에서는 패했지만 어제연 부대는 전멸할 때까지 싸우며 조선의 기계를 보여줬습니다. 1875년에는 일본이 운요호 사건을 일으켜 초지진을 공격했어요. 일본 군함 운요호가 불법으로 조선 해역에 들어와 도발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빌미로 일본은 조선의 개항을 강요했고 결국 1876년 강화도 조약, 정식 명칭으로 조일 수호 조규가 체결되었어요. 이것은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한편 정족산성은 병인양요 때 양원수 부대가 프랑스군을 물리친 곳이에요. 양원수 장군은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기습 공격해 큰 승리를 거뒀고 이 패배로 프랑스군은 결국 강화도에서 물러났어요. 장수왕의 남하 정책. 삼국시대 고구려. 고구려 장수왕에 대해 알아볼게요. 장수왕은 고구려의 20대 왕으로 이름처럼 정말 오래 살았어요. 무려 98세까지 살면서 79년간 왕위에 있었답니다. 장수왕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남하 정책이에요. 아버지 광개토대왕이 만주와 북쪽으로 영토를 크게 넓혔다면 장수왕은 한반도 남쪽으로 눈을 돌렸어요. 427년에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는데 이것이 남하 정책의 시작이었어요. 평양은 국내성보다 훨씬 남쪽에 있으니까요. 장수왕의 남하 정책의 위협을 느낀 백제와 신라는 433년에 나제 동맹을 맺었어요. 서로 힘을 합쳐 고구려에 대항하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장수왕은 475년에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키고 계로왕을 죽였어요. 이때 백제는 웅진으로 수도를 옮겨야 했답니다. 장수왕 때 고구려는 최대 영토를 차지했는데 남쪽으로는 아산만에서 영일만까지 이르는 한강 유역을 모두 장악했어요. 또한 장수왕은 414년에 아버지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리는 광개토대왕 능비를 세웠어요. 이 비석은 지금도 중국 지안에 남아있답니다. 고려 전시과 제도. 고려 정기.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의 변천에 대해 알아볼게요. 고려는 건국 초기부터 관리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940년 태조 때 역분전이라는 제도를 시행했어요. 역분전은 후삼국 통일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그 공로에 따라 토지를 차등 있게 나눠준 제도예요. 관직이 아니라 공로를 기준으로 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그 뒤 976년 경종 때 전시과가 처음 만들어졌어요. 전시과는 관리들에게 관직의 등급에 따라 전지와 시지를 나눠주는 제도예요.
전지는 곡식을 거둘 수 있는 땅이고 시지는 뗄나무를 얻을 수 있는 땅이에요. 전시과는 여러 번 개정되었는데 998년 목종 때 개정전시과가 만들어졌고 1076년 문종 때 경정전시과가 완성되었어요. 경정전시과에서는 18과로 등급을 나눠서 1과는 전지 100결과 시지 70결을 받고 18과는 전지 20결만 받았어요. 토지를 받지 못하는 하급 관리나 군인에게는 별도로 토지를 지급하기도 했어요. 김병로 일제강점기 현대 김병로는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 초기에 활동한 법조인이자 독립운동가예요. 1887년에 태어나서 1964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젊은 시절 의병 활동에 참여했는데 1906년 최익현 의병부대에 들어가 항일투쟁을 시작했어요. 이후 법률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었고 일제강점기 내내 독립운동가들을 변호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1923년에는 김상옥 의거와 관련된 사람들을 변호했고 1929년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진상조사위원으로 활동했어요. 또한 1930년에는 신간회 중앙집행위원장을 맡아서 민족운동을 이끌었어요. 신간회는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함께 만든 단체로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항일단체였어요. 해방 후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 참여했고 1947년에 남조선 과도정부 사법부장을 지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초대 대법원장에 취임해서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기총을 닦았어요. 그는 청렴하고 강직한 법조인으로 존경받았고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어요.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현대 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 개발에 대해 알아볼게요.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경제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어요. 그래서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2년부터 1966년까지 진행되었어요. 이 시기에는 경공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펼쳤습니다. 섬유, 신발, 가갈 같은 노동 집약적 산업을 육성했어요. 또한 1962년에는 제2차 화폐개혁을 단행해서 환을 원으로 바꾸었습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7년부터 1971년까지 추진되었어요. 이때부터는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철강, 기계, 조선 산업의 기반을 닦았어요. 1968년에는 경인고속국도가 개통되었고 1970년에는 경부고속국도가 완공되어 전국이 일일 생활권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한국 경제는 연평균 10%가 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하지만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1970년 전태일 분신 사건은 열악한 노동 환경을 세상에 알린 비극적인 사건이었어요.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전개 순서 현대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에도 민주주의를 향한 긴 여정을 거쳐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 중요한 민주화 운동들이 일어났는데 이것들의 순서를 알아두면 현대사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먼저 1960년에 4.19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승만 정부의 3.15 부정선거에 분노한 학생들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제1공화국이 무너졌어요. 그 다음으로 1979년 10월에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났어요.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진 거예요. 이 항쟁은 박정희 정권의 몰락에 영향을 미쳤어요. 1980년 5월에는 5.18 민주화 운동이 광주에서 일어났어요. 신군부의 집권에 저항한 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서 싸웠고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어요. 이 운동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1987년 6월에 6월 민주항쟁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어요.
전두환 정부의 4.13 호헌 조치에 반발해서 시민들이 직선제 개헌을 요구했어요. 결국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되면서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했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하면 4.19 혁명이 1960년, 부마 민주항쟁이 1979년, 5.18 민주화 운동이 1980년, 6월 민주항쟁이 1987년이에요. 청동기 시대 송국리 유적. 청동기. 송국리 유적은 충청남도 부여에 있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예요. 이곳에서는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는 많은 유물이 발견되었어요. 청동기 시대는 농경이 본격적으로 발달한 시기예요. 사람들은 반달 돌칼을 사용해서 벼나 조 같은 곡식의 이삭을 수확했어요. 반달 돌칼은 반달 모양으로 생겼고 가운데 구멍이 2개 있어서 손가락을 넣고 사용했답니다. 또한 청동기 시대에는 민무늬 토기를 만들어서 음식을 저장하거나 조리하는 데 사용했어요. 민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 토기와 달리 무늬가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으로는 고인돌이 있어요. 고인돌은 커다란 돌을 사용해서 만든 무덤인데 이런 큰 돌을 옮기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배자의 권력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해요.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으로 만든 검이나 거울 같은 물건이 등장했는데 이것들은 지배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어요. 중요한 점은 청동기 시대에 청동 도구가 있었지만 청동은 주로 의식용이나 권위의 상징으로 사용되었고 실제 농사 도구나 무기는 여전히 돌이나 나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철기는 청동기 시대 이후에 등장해요. 철기 시대가 되어서야 철제 무기와 철제 농기구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청동기 시대인 송국리 유적에서는 철제 무기를 볼 수 없어요. 진울과 수선사 결사운동. 고려 중기. 진울에 대해 알아볼게요. 진울은 고려시대 무신정권기에 활동한 승려예요. 그는 불교계를 개혁하려고 수선사 결사운동을 이끌었어요. 수선사는 순천 송광사의 옛 이름이에요. 진울은 선종과 교종이 서로 대립하던 상황에서 이 둘을 통합하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아우르려 했는데 이것을 정해쌍수, 도노점수라는 수행법으로 설명했어요. 정해쌍수란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다는 뜻이에요. 도노점수는 먼저 깨달음을 얻고 그 뒤에 점차 수행해 나간다는 의미예요. 진울은 권수정의 결사문이라는 글을 지어서 자신의 사상을 널리 알렸어요. 그는 조계종의 실질적인 창시자로 여겨지기도 해요. 진울 이후 그의 제자인 해심이 유불일치설을 주장하며 수선사 운동을 계속 이어나갔어요. 고려시대 석탑. 고려. 고려 시대에는 다양한 석탑이 만들어졌어요. 통일신라 시대의 석탑이 주로 3층 구조였다면 고려 시대에는 좀 더 다양한 형태가 등장했어요. 대표적인 고려 시대 석탑으로는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있어요. 이 탑은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고 화려한 조각이 특징이에요.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또 월정사 팔각 9층 석탑도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탑이에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팔각형 모양의 9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현하사 7층 석탑도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탑이에요. 반면에 불국사 다보탑이나 석가탑, 분항사 모전석탑, 감은사지 3층 석탑은 모두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탑들이에요. 특히 분항사 모전석탑은 돌을 벽돌처럼 다듬어 쌓은 특이한 형태로 선덕여왕 때에 만들어졌어요. 흑요석과 구석기 시대 석기 재료. 선사시대 구석기.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돌을 깨풀여서 도구를 만들어 사용했어요. 이 시대에 사용된 돌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흑요석이라는 돌이 있어요. 흑요석은 화산이 폭발할 때 용암이 빠르게 식으면서 만들어지는 돌이에요.
이 돌은 유리질 성분이 많아서 반짝반짝 윤기가 나고 깨트리면 날이 아주 날카롭게 쪼개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예리한 도구를 만들 때 즐겨 사용했어요. 한반도에서는 백두산 일대가 흑요석의 주요 산지로 알려져 있어요. 백두산은 화산이기 때문에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흑요석이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석기로는 주먹도끼가 있어요. 주먹도끼는 돌의 양쪽 면을 떼어내서 만든 도구로 자르거나 찍는 등 여러 용도로 사용했어요. 또 뗀석기라고 해서 돌을 깨뜨려 날카로운 조각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어요. 구석기 시대는 약 70만 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이 시기 사람들은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면서 사냥과 채집 생활을 했어요. 천주교. 조선 후기. 천주교는 조선 후기에 전래된 종교예요. 처음에는 학문적 호기심으로 시작되었는데 중국에 다녀온 사신들이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했어요. 서학은 서양에서 온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점차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실제로 믿는 종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이승문이라는 사람이 중국 베이징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오면서 본격적으로 천주교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천주교는 모든 사람이 하느님 앞에서 평등하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 특히 여성이나 중인, 천민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천주교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았어요. 이것이 큰 문제가 되었어요. 조선은 유교 국가였고 조상에 대한 제사는 가장 중요한 의례였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천주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1801년에 신유 박해가 일어났는데 이때 황사영이라는 천주교 신자가 박해를 피해 충청북도 제천에 배론이라는 곳에 숨어 있었어요. 그는 중국에 있는 프랑스 주교에게 편지를 써서 조선 천주교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려 했어요. 이 편지가 바로 황사영 백서예요. 하지만 이 편지가 발각되면서 정부의 천주교 탄압은 더욱 심해졌어요. 광종의 왕권 강화 정책. 고려 정기. 광종은 고려 초기의 왕이에요.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 이후 해종, 정종을 거쳐 네 번째로 왕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광종이 왕이 되었을 때 고려는 아직 안정되지 않았어요. 호족들의 힘이 너무 강해서 왕권이 약했거든요. 그래서 광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펼쳤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비안건법이에요. 노비안건법은 956년에 실시되었는데 원래 양인이었다가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다시 양인으로 해방시켜주는 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호족들이 부리던 노비수가 줄어들어서 호족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약해지고 반대로 나라에 세금을 낼 양인이 늘어나니 국가 재정도 좋아지는 효과가 있었어요. 또한 광종은 958년에 과거제도를 도입했어요. 후주에서 온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인데 과거제도는 시험을 통해 관리를 뽑는 제도예요. 이전에는 호족의 추천으로 관리가 되었는데 과거제도가 생기면서 왕이 직접 인재를 뽑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뽑힌 관리들은 왕에게 충성하는 신하가 되었지요. 광종은 이 외에도 백관의 궁복을 제정하고 개경을 황도, 서경을 서도라 부르며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어요.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광종은 고려 왕권을 크게 강화시킨 왕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불국사 다보탑. 통일신라 중기. 불국사 다보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다보탑은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사 경내에 있는 신라시대의 석탑이에요. 국보 제20호로 지정되어 있고 석가탑과 함께 불국사를 대표하는 탑이에요. 다보탑이라는 이름은 법화경에 나오는 다보열애에서 유래했어요. 법화경에 따르면 석가열애가 법화경을 설법할 때 다보열애가 칠보탑과 함께 나타나서 석가열애의 설법을 칭찬했다고 해요. 그래서 불국사에는 석가열애를 상징하는 석가탑과 다보열애를 상징하는 다보탑이 나란히 서 있는 거예요. 다보탑의 탑징은 매우 독특하고 화려한 구조에 있어요. 일반적인 신라석탑이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를 띠는 것과 달리 다보탑은 복잡하고 장식적인 모습을 하고 있어요.
사각형, 팔각형, 원형의 다양한 형태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고 돌계단과 난간, 그리고 여러 겹의 지붕이 어우러져 마치 목조 건물처럼 정교하게 만들어졌어요. 탑의 기단부에는 원래 4마리의 돌사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1마리만 남아 있어요. 나머지는 일제강점기에 사라졌다고 전해져요. 다보탑은 8세기 중엽 통일신라 경덕왕 때 김대성이 불국사를 중창하면서 세워진 것으로 추정돼요. 석가탑과 함께 신라 불교 예술의 걸작으로 손꼽히고 있어요. 농지개혁, 현대 정부 수립기, 농지개혁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1945년 광복 당시 우리나라 농촌은 대부분 소작농이었어요. 자기 땅 없이 지주의 땅을 빌려 농사짓고 수확의 절반 이상을 지주에게 바쳐야 했죠. 농민들의 삶이 정말 힘들었어요.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 1949년 대한민국 정부가 농지개혁법을 제정했어요. 그리고 195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죠. 농지개혁의 핵심 원칙은 유상몰수, 유상분배였어요. 지주에게서 땅을 살 때 돈을 주고 농민에게 나눠줄 때도 돈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공짜로 뺏거나 공짜로 나눠준 게 아니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농지 상한선을 삼정보로 정했다는 거예요. 삼정보는 약 3만 제곱미터, 즉 9,000평 정도 되는 넓이에요. 이보다 많은 땅을 가진 지주들은 초과분을 정부에 팔아야 했어요. 농민들은 평균 생산량의 1.5배를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땅을 받았어요. 이 개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주 계급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소작농 비율은 크게 줄어들고 자기 땅을 가진 자작농이 대폭 늘어났죠. 다만 6.25 전쟁이 터지면서 개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어요. 삼정의 문란과 조선 후기 농민 봉기, 조선 후기, 조선 후기에는 삼정의 문란이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있었어요. 삼정이란 전정, 군정, 환곡을 말하는데요. 이 3가지 세금 제도가 모두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정은 토지에 매기는 세금인데 관리들이 실제 땅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거나 없는 땅에도 세금을 매겼어요. 군정은 군역에 대한 세금인데 이미 죽은 사람이나 어린아이에게까지 군포를 거두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걸 백골징포, 황구첨정이라고 불렀어요. 환곡은 원래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제도였는데 강제로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내는 수탈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삼정의 문란 때문에 농민들의 삶은 정말 힘들어졌어요. 결국 참다 못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1811년에 일어난 홍경래의 난이에요. 홍경래는 평안도 지역에서 농민, 중소상인, 광산 노동자들과 함께 봉기를 일으켰어요. 평안도 지역이 오랫동안 차별받아온 것에 대한 불만도 컸고 삼정의 문란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도 원인이었어요. 이들은 한때 청천강 이북 지역을 거의 장악했지만 5개월 만에 정주성에서 진압되었어요. 그 후 1862년에는 진주에서 유계춘을 중심으로 농민봉기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이를 임술농민봉기라고 해요.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북쪽의 함흥에서 남쪽의 제주까지 전국 각지에서 농민들이 봉기했어요.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삼정이정청을 설치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못했어요. 공민왕의 반원 자주 정책, 고려 후기, 공민왕은 고려 후기에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한 왕이에요.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고려는 오랫동안 원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원나라는 고려에 정동행성이라는 기구를 설치해서 내정을 간섭했고 고려의 관제와 풍습도 원나라식으로 바꾸게 했어요. 공민왕은 이런 상황을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반원자주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먼저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했어요. 이문소는 원나라가 고려의 일을 감시하던 기관이었거든요. 또 원나라 풍습인 몽골풍을 금지하고 고려 고유의 관제를 복구했어요.
변발이나 몽골식 의복 대신 고려의 전통 복식을 되살린 거예요. 그리고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빼앗긴 영토를 되찾았어요. 쌍성 총관부는 원나라가 고려의 동북 지역에 설치한 기관이었는데 공민왕이 군대를 보내 이 지역을 수복한 거예요. 왕권 강화 정책도 함께 펼쳤어요. 원나라에 붙어서 권력을 휘두르던 친원파 세력을 숙청했어요. 대표적으로 기철 같은 인물을 제거했어요. 또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해서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했어요. 이렇게 공민왕은 고려의 자주성을 회복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개혁을 추진했어요. 이색, 고려 후기. 이색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색은 고려 말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예요. 그의 아버지는 이곡이라는 분인데 아버지와 함께 성리학 발전에 큰 역할을 했어요. 이색은 사문 중 한 사람으로 불려요. 사문이란 고려 말에 활동했던 3명의 은자를 말하는데 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 야은 길재를 가리켜요. 이색의 호가 바로 모근이에요. 이색은 원나라에서 과거에 합격할 정도로 뛰어난 학자였어요. 고려에 돌아와서는 문화시중까지 올랐는데 문화시중은 고려시대 최고 관직이에요. 이색이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성리학을 고려에 널리 퍼뜨린 일이에요. 그는 성균관의 대사성이 되어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어요. 대사성은 성균관의 우두머리 자리예요. 이색의 제자들 중에는 정몽주, 권근, 정도전 같은 인물들이 있었어요. 이 제자들이 나중에 조선 건국에 참여하거나 성리학을 더 발전시켰죠. 이색은 특히 정몽주 등 유학자들을 학관으로 청거해서 성리학 교육을 강화했어요. 이색의 초상화는 당시 관복을 잘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보물로 지정되어 있어요.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 삼국시대 후기.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신라는 당나라와 손을 잡고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멸망시켰어요. 먼저 660년에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했어요. 이때 계백 장군이 이끄는 백제군과 황산벌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결국 신라가 승리하고 백제를 멸망시켰어요. 그 다음으로 668년에는 평양성을 함락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켰어요. 이렇게 삼국 중 두 나라를 차례로 무너뜨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는 야욕을 드러낸 거예요. 당나라는 백제와 고구려의 옛 땅에 도독부를 설치하고 심지어 신라 땅에도 계림 도독부를 설치하려 했어요. 이에 신라는 당나라와 전쟁을 벌이게 되었어요. 675년 매소성 전투와 676년 기벌포 전투에서 신라군은 당나라 군대를 크게 물리쳤어요. 이 전투들의 승리로 신라는 당나라 세력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대동강과 원산만 이남 지역을 차지하며 삼국 통일을 완성했어요. 신라 중대의 불교 문화유산. 통일신라 중기. 신라 중대는 태종 무열왕부터 해공왕까지 약 130년간 이어진 시기예요. 이 시기에는 왕권이 매우 강했고 불교 문화도 크게 발전했어요. 특히 경주 일대에는 이 시기를 대표하는 문화유산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감은사는 문무왕이 삼국 통일 후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짓기 시작한 절이에요. 문무왕이 돌아가신 뒤 아들 신문왕이 완성했지요. 감은사지 3층 석탑은 통일신라 초기의 대표적인 석탑이에요. 불국사는 경덕왕 때 김대성이 세운 절로 신라 불교 예술의 정수를 보여줘요. 불국사 경내에는 다보탑과 석가탑이 있어요. 석굴암도 김대성이 불국사와 함께 만든 인공석굴 사원이에요. 본존불상의 조각 기법이 매우 뛰어나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첨성대는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천문 관측시설로 신라 중대보다 앞선 시기에 해당해요. 성덕대왕 신종은 경덕왕이 아버지 성덕왕에 기리기 위해 만들기 시작했고 해공왕 때 완성되었어요. 에밀레종이라고도 부르지요.
쌍봉사 철감선사탑은 통일신라 후기에 만들어진 승려의 사리탑으로 선종이 유행하던 시기의 문화재예요. 갑신정변. 근대 개항기. 갑신정변에 대해 알아볼게요. 갑신정변은 1884년에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같은 급진개화파가 일으킨 정변이에요. 이들은 조선을 빠르게 근대화시키고 싶었어요. 당시 조선은 청나라의 간섭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급진개화파는 이런 청나라와의 관계를 끊고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기회로 삼아 정변을 일으켰어요. 우정국은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이에요. 정변이 성공해서 새 정부를 세웠는데 청나라 군대가 개입하면서 단 3일 만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삼일천하라고도 불러요. 갑신정변 세력은 14개조 개혁정강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청나라와의 4대 관계 청산, 문벌 폐지와 인민평등권 확립, 지조법 개혁, 내시부 폐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또한 통리기무화문을 없애고 의정부와 육조를 부활시켜 국왕 중심의 정치체제를 만들려고 했어요. 비록 실패했지만 갑신정변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정치개혁 시도로 평가받고 있어요. 조광조의 개혁 정치. 조선 정기. 조광조는 조선 중종 때 활동한 살인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는 성리학적 이상 정치를 실현하고 싶어 했던 개혁적인 학자였어요. 조광조가 중앙정계에 진출할 수 있었던 건 바로 현량과 덕분이에요. 현량과는 기존의 과거 시험과는 달리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선비를 청거로 추천받아 간단한 시험을 거쳐 등용하는 제도예요. 조광조는 이 현량과를 통해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림 세력을 대거 조정에 진출시켰어요. 그는 또한 소격서라는 도교 제사기관을 폐지해서 유교 중심의 정치를 실현하려고 했어요. 소격서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도교식 의례를 담당하던 곳인데 조광조는 이것이 유교 정신에 어긋난다고 보았거든요. 하지만 조광조의 급진적인 개혁은 기묘사화로 좌절되고 말아요. 1519년에 훈구파의 반격으로 조광조와 그의 동료들이 대거 숙청당했어요. 이때 현량과로 등용된 사람들도 모두 파면되었고 현량과 제도 자체도 폐지되었어요. 조광조는 결국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개혁 정신은 후대 살인파에게 큰 영향을 주었어요. 철령이 설치와 위화도 회군. 고려 후기. 고려 말 원나라가 약해지고 명나라가 새로 세워지면서 동아시아 정세가 크게 바뀌었어요. 이때 명나라는 고려의 철령 이북의 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어요. 철령위라는 군사기지를 설치하겠다는 거였죠. 이 지역은 원래 원나라 땅이었는데 공민왕 때 고려가 되찾은 곳이에요. 고려 조정에서는 이 요구를 어떻게 할지 큰 논쟁이 벌어졌어요. 최영 장군은 오히려 요동을 정벌하자고 주장했고 이성계는 3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했어요. 결국 요동 정벌군이 출발했지만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 개경으로 진격했어요. 이것이 바로 위화도 회군이에요. 이 사건으로 최영은 제거되고 이성계가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어요. 이후 이성계는 과전법을 실시하고 결국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동의보감. 조선 중기. 동의보감에 대해 알아볼게요. 동의보감은 조선시대 허준이 편찬은 의학백과사전이에요. 선조 임금의 명을 받아 편찬을 시작했는데 임진왜란으로 중단되었다가 광해군 때인 1610년에 완성되었어요. 허준은 이 책을 만들기 위해 무려 14년이라는 긴 세월을 바쳤답니다. 동의보감은 총 25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경편, 외형편, 잡병편, 탕액편, 침구편의 5부분으로 나뉘어요. 내경편은 몸 안의 장기를 다루고 외형편은 눈, 코, 입 같은 외부 기관을 다루죠.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의학 지식을 종합하면서도 우리 땅에서 나는 약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초로 병을 치료할 수 있게 했어요. 동의보감은 동양의학의 집대성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중국과 일본에서도 여러 차례 출판될 정도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어요.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답니다. 발해 무왕의 대외 정책. 남북국 시대 발해 정기. 발해의 장문유가 당나라 등주를 공격한 사건에 대해 알아볼게요. 발해는 698년 대조영이 동모산에서 건국한 나라예요. 고구려가 멸망한 뒤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이 힘을 합쳐 세운 나라입니다. 발해는 스스로를 고구려의 후계자라고 생각했어요. 발해 2대 왕인 무왕대무에는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는 영토를 넓히고 당나라와 긴장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무왕 때인 732년에 장문유라는 장수가 수군을 이끌고 당나라의 등주를 공격했어요. 이것을 발해의 등주 공격이라고 해요. 당시 당나라가 발해를 압박하자 이에 맞서 선제 공격을 한 것입니다. 당나라는 크게 놀라서 신라에게 발해를 공격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겨울 추위와 눈 때문에 신라군은 제대로 공격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발해가 당나라에 맞설 정도로 강한 군사력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줘요. 무왕의 뒤를 이은 문황 대응무는 수도를 상경으로 옮기고 당나라와 친선 관계를 맺었어요. 문왕 때 발해는 전성기를 향해 나아갔고 이후 선왕 대인수 때 해동성국이라 불릴 정도로 크게 번영했습니다. 발해는 926년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했어요. 삼국의 일본 문화 전파. 삼국시대. 삼국시대에 우리나라는 일본에 많은 문화를 전해주었어요. 특히 불교와 학문,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있었답니다. 먼저 백제를 살펴볼게요. 백제는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가장 활발하게 문화를 전해주었어요. 근초고왕 때 아직기와 왕인이 일본에 건너가서 한자와 유학을 전해주었어요. 왕인은 천자문과 논어를 가지고 갔다고 해요. 또 성왕 때는 노리사치계라는 승려가 일본에 불교를 전해주었어요. 이때 불상과 경전도 함께 보냈답니다. 고구려도 일본에 문화를 전해주었어요. 담징이라는 승려가 종이와 먹 만드는 방법을 전해주었고 호류지라는 절에 금당 벽화를 그렸다고 전해져요. 해자라는 승려는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기도 했어요. 신라도 조선술과 축제술 등을 전해주었답니다. 이렇게 삼국은 일본 고대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어요. 한국의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과 일본의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매우 비슷한 것도 이런 문화 교류의 증거예요. 참고로 이삼평은 임진왜란 때 일본에 끌려간 조선 도공으로 일본 도자기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에요. 이건 삼국시대가 아니라 조선시대의 일이랍니다. 일제강점기 산미 증식 계획. 일제강점기 1920년대.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조선의 농업을 효과적으로 수탈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실시했어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산미 증식 계획이에요. 산미 증식 계획은 1920년부터 시작된 정책으로 쌀 생산량을 늘려서 일본으로 가져가려는 목적이었어요. 일본은 자국 내 쌀이 부족해지자 조선에서 쌀을 대량으로 빼앗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를 위해 수리조합을 많이 설치했어요. 수리조합이란 농사에 필요한 물을 관리하는 조직인데 저수지를 만들고 관계시설을 확충해서 쌀 생산량을 늘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설을 만드는 비용을 조선 농민들에게 떠넘겼다는 점이에요. 지주들은 수리시설 개선 비용을 소작농에게 전가했고 소작농들은 더욱 어려워졌어요. 또한 산미 증식 계획 이전에 일제는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했어요. 1910년대에 진행된 토지 조사 사업에서는 전국의 토지 가격, 지형, 지목 등을 조사했어요. 이 과정에서 농민들이 관습적으로 가지고 있던 경작권이 부정되었고 많은 농민들이 땅을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만주로 이주하게 되었어요. 산미 증식 계획의 결과 쌀 생산량은 늘었지만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쌀이 더 많아져서 조선 농민들은 오히려 쌀을 먹지 못하고 만주에서 들여온 잡곡을 먹어야 했어요.
구석기 시대의 생활. 선사시대 구석기. 구석기 시대는 인류가 돌을 깨트려 도구로 사용하던 아주 오래된 시대예요. 이 시대 사람들은 주로 사냥과 채집으로 먹을 것을 구했어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물고기를 잡고 동물을 사냥해서 생활했죠.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도구로는 주먹도끼가 있어요. 돌을 깨트려서 양쪽 면을 날카롭게 만든 도구인데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아직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곡식을 수확하는 것은 훨씬 나중인 신석기 시대에 시작되었거든요. 신석기 시대가 되어서야 사람들이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그때 반달돌칼 같은 농기구를 사용했어요. 반달돌칼은 이삭을 자르는 데 쓰던 도구예요. 또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불을 사용할 줄 알았어요. 불을 피워서 음식을 익혀 먹고 추위를 피하고 맹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했죠. 경기도 연천군 정곡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지예요. 이곳에서 주먹도끼를 비롯한 많은 구석기 유물이 발견되었어요. 6월 민주항쟁. 현대. 6월 민주항쟁에 대해 편하게 알려드릴게요. 1987년 6월 전두환 정부 시절에 일어난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에요. 당시 전두환 정부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가 아니라 체육관에 모인 선거인단이 뽑는 간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했어요. 국민들은 자기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고 싶었죠. 그런데 1987년 4월 전두환 대통령이 갑자기 헌법을 고치지 않겠다고 선언해요. 이걸 4.13 호원제치라고 해요. 호원이란 헌법을 지킨다는 뜻인데 결국 간선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미였어요.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죠. 게다가 6월 9일에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쓰러지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시위는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결국 6월 29일 당시 여당 대표였던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해요. 이걸 6.29 민주화 선언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그해 12월에 대통령 직선제로 치러진 선거가 바로 제13대 대통령 선거예요. 6월 민주항쟁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국민의 힘으로 직선제 개헌을 이뤄낸 승리의 역사니까요. 박문국과 한성순보. 근대 개화기. 방문국에 대해 알아볼게요. 방문국은 조선 후기 개화기에 설립된 기관이에요. 1883년에 세워졌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신문인 한성순보를 발행한 곳이에요. 한성순보는 1883년 10월에 창간되었고 순보라는 이름처럼 열흘에 한 번씩 발행되는 신문이었어요. 당시에는 순한문으로 쓰여 있었고 주로 정부의 개화 정책을 알리고 외국의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했어요. 방문국은 통미야문 소속의 관청이었는데 인쇄와 출판을 담당했어요. 안타깝게도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방문국 건물이 불에 타서 한성순보 발행이 중단되었어요. 이후 1886년에 한성주보가 창간되는데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 발행되는 신문이었고 최초로 한글을 사용한 신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참고로 광해원은 1885년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고 기기창은 근대 무기를 만들던 곳이에요. 전환국은 근대적 화폐를 주조하던 기관이에요. 근현대사 주요 인물 5인. 신라 말기,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오늘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최치원에 대해 알아볼게요. 최치원은 신라 말기의 대학자예요. 12살의 어린 나이에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고 당나라에서 과거에 급제해서 관리로 일했어요. 특히 황소의 난이 일어났을 때 토황소 경문을 써서 문장가로 이름을 날렸어요. 신라로 돌아온 뒤에는 진성여왕에게 시모 10조를 올려서 나라를 개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진골 귀족들의 단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해인사에 응거했어요. 다음은 정몽주예요. 정몽주는 고려 말기의 충신이에요. 성리학에 밝았고 이색, 정도전 등과 함께 신진사대부를 이끌었어요. 하지만 이성계 일파가 조선 건국을 추진하자 끝까지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켰어요.
단심가라는 시조로 유명한데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도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라는 내용이에요. 결국 이방원의 명을 받은 자객에게 선주교에서 살해당했어요. 유성룡은 조선 중기 임진왜란 때 활약한 재상이에요. 이순신과 권유를 청거해서 나라를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전쟁이 끝난 뒤에는 징비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징비란 미리 경계하고 대비한다는 뜻이에요. 전쟁의 기록과 반성을 담은 귀중한 역사서예요. 홍경래는 조선 후기 순조 때 평안도에서 농민 봉기를 일으킨 인물이에요. 당시 평안도 사람들은 서북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어요. 홍경래는 이런 차별에 불만을 품고 1811년에 봉기를 일으켜 정주성을 점령했어요. 관군에 맞서 여러 달을 버텼지만 결국 진압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윤봉길이에요. 윤봉길은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예요. 1932년 중국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의 천장절 및 상하이 사변 전승 기념식이 열렸을 때 폭탄을 던져 일본군 수뇌부를 처단했어요. 이 의거로 체포되어 순국했지만 중국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의 지원을 받는 계기가 되었어요. 정도전. 조선 정기. 정도전에 대해 알아볼게요. 정도전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활동한 문신이자 학자예요. 호는 삼봉이에요. 그는 조선 봉국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에요. 정도전은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새 나라의 수도인 한양에 도성 축조 계획을 세웠고 경복궁과 종묘, 사직의 위치를 정했어요. 궁궐의 전각 이름도 정도전이 지었답니다. 근정전, 사정전 같은 이름이 모두 그의 작품이에요. 정도전은 성리학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불교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불시잡변이라는 책을 써서 불교의 이론을 조목조목 비판했어요. 또 조선 경국전을 지어서 새 나라의 통치 체제와 법제를 정리했어요. 이것은 조선의 기본 틀을 만든 중요한 작업이었어요. 경제문감이라는 책도 썼는데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왕보다는 재상이 중심이 되어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훗날 화근이 되었어요. 1398년에 왕자의 난이 일어났는데 이때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이방원은 왕권 중심의 정치를 원했거든요. 정도전의 재상 중심 정치론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불국사와 신라 불교 문화재. 통일신라 중기. 불국사는 신라 경덕왕 때인 751년에 김대성이 짓기 시작한 절이에요. 김대성은 현세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굴암을 지었다고 전해져요. 불국사에는 정말 아름다운 문화재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먼저 석가탑과 다보탑이 있어요. 석가탑은 무형탑이라고도 불리는데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이 특징이에요. 반면 다보탑은 화려하고 장식적인 모습을 하고 있어서 두 탑이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특히 석가탑을 해체 수리하던 중에 무구정광 대다라니 경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에요. 751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불국사에는 또 청운교와 백운교, 연화교와 칠보교라는 아름다운 다리도 있어요. 이 다리들은 속세에서 부처님의 세계로 건너가는 것을 상징해요. 그리고 금동 비로자납을 저상과 금동 아미타열의 저상도 국보로 지정되어 있어요. 불국사와 석굴암은 신라인들의 뛰어난 예술 감각과 불교에 대한 깊은 신앙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이에요. 1995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어요. 효종의 북벌 운동과 나선 정벌. 조선 후기. 효종은 조선의 제17대 왕이에요. 그의 아버지 인조가 병자호란에서 청나라에 패배하면서 당시 세자였던 효종은 볼모로 청나라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무려 8년이나 청나라에 억류되어 있다가 돌아왔죠. 이런 경험 때문에 효종은 청나라에 대한 복수심이 아주 강했어요. 왕이 된 후에는 북벌, 즉 청나라를 정벌하겠다는 꿈을 품었답니다. 이를 위해 군사력을 키우는 데 힘썼어요.
대표적으로 어영청의 군사수를 늘리고 성곽과 무기를 정비했어요. 또한 송시열 같은 학자들과 함께 북벌 계획을 세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청나라는 너무 강대했고 국내 사정도 여의치 않았어요. 결국 효종은 북벌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어요. 한편 효종 때 러시아가 청나라 국경을 침범하자 청나라의 요청으로 조선군이 2차례 출병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나선정벌이라고 해요. 조총부대를 파견해서 러시아군을 물리치는데 공을 세웠답니다. 1910년대 무단 통치와 헌병 경찰제. 일제강점기 1910년대. 이 법령은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직결처분에 관한 규정이에요. 일제는 1910년 우리나라를 강제로 병합한 후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무단통치를 실시했어요. 무단통치란 군인 출신 총독이 헌병과 경찰을 동원해서 우리 민족을 강압적으로 다스린 통치 방식을 말해요. 이 시기에는 헌병이 경찰 업무까지 담당하는 헌병경찰제가 실시되었어요. 헌병경찰은 정식 재판 없이 태형이나 구류 같은 처벌을 즉결로 내릴 수 있었어요. 태형이란 곤장으로 때리는 형벌인데 이건 조선인에게만 적용된 차별적인 제도였어요. 또한 일제는 조선 태형령을 만들어서 가벼운 죄를 지은 조선인에게 태형을 가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처럼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에는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철저히 억압되었고 우리 민족은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했어요. 토지조사 사업도 이 시기에 실시되어 많은 농민들이 토지를 빼앗기기도 했어요. 6세기 삼국의 발전. 삼국시대. 6세기 삼국시대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시기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치열하게 경쟁하던 때예요. 먼저 신라의 지증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지증왕은 500년의 즉위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개혁을 했어요. 나라 이름을 신라로 확정하고 왕의 호칭도 마립간에서 왕으로 바꿨어요. 또 순장을 금지했는데 순장이란 왕이나 귀족이 죽으면 살아있는 사람을 함께 묻는 풍습이에요. 이걸 금지한 건 굉장히 진보적인 조치였어요. 그리고 우산국, 지금의 울릉도를 정복하기도 했어요. 다음으로 진흥왕에 대해 알아볼게요. 진흥왕은 540년에 즉위해서 신라의 영토를 크게 넓혔어요.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함경도 지역까지 진출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순수비를 여러 곳에 세웠는데 북한산비, 창녕비, 황초령비, 마운영비가 있어요. 마운영비는 함경남도에 세운 거예요.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정비한 것도 진흥왕이에요. 백제 쪽을 보면 무령왕이 있어요. 무령왕은 501년에 즉위해서 백제를 중흥시킨 왕이에요.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해서 왕족을 파견하고 지방 통제를 강화했어요. 그 다음 성왕은 538년에 수도를 사비, 지금의 부여로 옮기고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고쳤어요. 성왕은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군과 싸우다가 전사했어요. 신라 쪽에서는 법풍왕도 중요해요. 법풍왕은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어요. 연호란 왕이 자기만의 연대표기법을 쓰는 건데 이건 독립국가임을 과시하는 거예요. 또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하는 등 신라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어요.